이제 대선이 54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설 연휴 전에 양자 TV 토론을 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에 안철수 후보는 자신의 지지율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공개적으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이 시각 정치권 이슈 김민아 시사평론가와 함께 짚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여론조사 하나 나왔습니다. 새롭게 발표된 갤럽 여론조사부터 좀 볼까요? 다자 대결에서 이재명 후보가 37%, 윤석열 후보가 31%를 나타내면서 오차 범위 내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지지율을 17%까지 끌어올리면서 20% 선에 한 발 더 다가선 모양새입니다. 이번 대선 전국에서 기록한 최고 지지율인 셈이기도 한데요. 반면에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지지율 정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눈에 띄는 건 안철수 후보죠? 그렇습니다. 지금 17%가 나왔다는 거는 기존에 이제 한 15%를 넘을 거냐 말 거냐 이게 굉장히 이제 중요한 선이다 이렇게 봤는데 그 15%를 넘었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안철수 후보가 자생력을 갖춘 그러한 이제 어떤 지지율의 어떤 기반을 획득한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이 어떤 내용들이 많아진 건데요. 이것은 이제 윤석열 후보에 대한 어떤 실망했던 윤석열 후보를 지지했던 층이 안철수 후보 쪽으로 이제 끌려간 것도 있지만 안철수 후보가 지지율을 키우면서 동시에 부동층이나 이재명 후보 쪽에 가 있던 일부 지지층도 이 안철수 후보 쪽으로 쏠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지율이 올라서 더 오른 이런 효과가 이제 같이 일어났다고 보는데 다만 지금 여론조사의 어떤 방식과 그다음에 어떤 기간, 어느 기간에 진행됐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이 숫자들은 굉장히 상이한 어떤 그 결과를 보여요. 그래가지고 15%를 넘었느냐 안 넘었느냐 이거는 다른 여론조사를 보면 이제 그런 이제 절대적인 숫자 자체는 그렇지 않은 부분들도 있는데 중요한 거는 윤석열 후보가 어쨌든 이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수습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번 주에 쭉 2030 세대에 초점을 맞춘 이런 이제 선거 캠페인 쭉 진행을 해왔는데 그걸 통해서 일부 2030의 지지율을 회복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 거는 틀림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안철수 후보가 지지율이 크게 하락하거나 이렇게 무너지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상당히 안철수 후보가 어떻게 선택을 하느냐 단일화라든가 또는 완주라든가 뭐 이런 부분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쟁점이 여전히 될 것이다라고 보입니다. 네, 뭐 언급은 해주셨지만 한 번 더 질문을 하자면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당연히 윤석열 후보의 어떻게 보면 하락 추세에서 상승의 기류를 좀 탔는데 이제 하락 기운이 어느 정도 복구가 되고 있는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그런 와중에도 오히려 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은 왜 그렇다고 분석을 할까요? 자체적으로는. 지금 이제 앞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지지율이 올라서 오른 측면이 분명히 있는데 안철수 후보는 뭐 그런 여러 가지 어떤 선거 구도의 공학적인 측면보다도 자기가 후보로서의 경쟁력이 이제 크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윤석열 후보의 경우에는 뭐 가족 문제도 있고 뭐 그런 뭐 여러 가지 본인에 대한 어떤 뭐 공정하지 않다 이런 부분들도 이제 부각이 많이 됐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안철수 후보는 본인은 가족 문제도 없다. 본인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재명 후보의 경우에는 이게 뭐 여러모로 뭐 유능할 수는 있지만 흠이 좀 있는 후보이다 이런 인식이 있는 반면에 안철수 후보는 과거에도 이제 그랬습니다만 이 사생활이라든가 개인의 어떤 이런 이 퍼스널 캐릭터와 관련돼서는 그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올바른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것들이 부각이 되어 왔기 때문에 그게 이제 본인의 경쟁력이다라고 이제 내세우고 있는 거고요. 또 일부 이제 유튜브 방송이 3프로 TV라는 그러한 이제 유튜브 방송에서 이 윤석열 후보가 상당히 이제 여러 가지 쟁점에 대해서 뭔가 이제 제대로 된 이 정책적인 비전을 보여주지 못했다라는 거에 대한 평가가 있었는데 안철수 후보가 똑같은 이제 그 유튜브 프로그램에 나가서 상대적으로 상당히 잘했다라는 평가도 있어요. 안철수 후보는 아무래도 기업을 운영해봤던 경험이 있고 그리고 기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것들이 뭐 단지 이제 뭐 조직을 잘 운영한다 이런 것들이라기보다는 금융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지식이 굉장히 이제 쌓일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거를 볼 때도 어떤 특히 이 경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책적인 역량이 윤석열 후보보다 낫다 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윤석열 후보가 2030 세대를 겨냥한 이런 캠페인을 통해서 2030 세대의 지지율을 일부 끌어온 부분들은 있지만 본인의 후보 경쟁력과 관련돼서는 의구심, 의혹 이런 것들을 해소를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안철수 후보가 여전히 버틸 수가 있는 어떤 버팀목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또 지금 이제 본인이 뭐 언론에서 계속 얘기하기로는 이제 박스권에 갇혀 있다 이 평가를 많이 하는데 좀 치고 올라가기 위한 승부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윤석열 후보가 많이 흔들릴 때 좀 공세적으로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윤석열 후보가 흔들리니까 이재명 후보는 좀 가만히 있어도
좀 이 이득을 보는 것이다. 라면서 몸조심하는 그러한 이 기색이 역력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재명 후보가 치고 올라가지 않아 아직 접근하지 않았던 부분을 안철수 후보가 자기 상승세를 통해서 그 중도층의 영역을 지금 확보한 상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안철수 후보의 높은 지지율이 이재명 후보로서는 새로운 천장으로 지금 기능을 하고 있어서 이 부분도 상당히 앞으로 이재명 후보하고 민주당이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상당히 중요한 어떤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뭐 이제 지지율이 어느 정도 조금씩 안정화돼 갈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 변곡점이 될 수 있는 것이 TV 토론이 될 것 같습니다. 이 TV 토론 같은 경우에 지금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가 설 전에 한 번 하겠다라는 건 잡혀 있는데 두 사람만 모이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안철수 후보나 심상정 후보 입장에서는 왜 우리는 빼요? 이런 얘기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제 안철수 후보의 경우에는 뭐 쌍특검을 받으랬더니 왜 토론 담합을 이제 하느냐 뭐 네. 이렇게 반발하기도 하고 그리고 정의당 쪽에서도 이렇게 양당 후보만 이제 토론을 하는 것은 유권자들의 이제 선택지를 굉장히 좁히는 그러한 이제 내용이다라고 반발하고 있는데요. 일단 국민의힘하고 민주당하고 즉 이제 윤석열 후보하고 이재명 후보하고 이제 합의한 내용이라는 것은 말씀하셨다시피 설 전에 이제 TV 토론을 진행하는 것이고 이 TV 토론은 이 지상파 방송사들이 합동으로 초청하는 형식으로 하자라는 거고 그다음에 양자 토론의 형식인 것이고 주제는 이제 현안 이 국정 현안 전부에 대해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전까지는 윤석열 후보가 대장동 관련해서만 하자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이재명 후보가 처음에는 그거에는 반발하면서 뭐 좀 나중에는 대장동만 해도 난 받겠다라고 얘기한 바 있었는데 네. 어쨌든 양당 후보에 있어서는 나름의 진검승부가 펼쳐질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이 이제 조성이 된 거예요. 다만 이제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나머지 후보들에 대해서는 만약에 이런 식으로 양당 후보가 이 언론사하고의 어떤 협의를 통해서 양당 후보끼리만 진행하기로 하면 나머지 후보들은 이것에 대해서는 이제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2주 이후에 이제 법정 토론에서는 후보자 등록이 이루어진 다음에 법으로 정해져 있는 세 차례의 이 토론 방송에 있어서는 거기에 초청되는 후보의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은 양당 후보가 추진하고 있는 부분은 자기들끼리 알아서 이제 이 합의하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에 대해서 이제 좀 항변하기가 상당히 이제 난감한 부분들이 있는데 네. 하지만 국민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모든 국민들이 양당 후보만 지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똑같이 이 안철수 후보와 그다음에 이제 심상정 후보의 손을 좀 들어줄 수도 있는 여론도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지금 판단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지지율 얘기가 나왔으니까 단일화까지 같이 얘기를 해보죠.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설 전에 본인의 20%대까지 가지고 가서 3강 구도를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생각하고 있는데 오늘 보니까 이제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에는 완주할 것 같다라는 얘기를 처음으로 꺼냈습니다. 이거는 3강까지 갈 수도 있다라고 내용적으로 보는 걸까요? 일단 안철수 후보가 15% 이상의 득표를 할 수 있다라는 전망이 분명해지면은 완주 가능성도 커질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 이건 뭐 15%를 넘기게 되면은 선거 비용을 전액 이제 돌려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러면은 차라리 이제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이번에 이제 그러한 15% 이상의 득표를 한다는 것만 보장이 된다면 굳이 이제 윤석열 후보하고 단일화를 해서 위험 부담을 무릅쓰는 것보다는 완주를 한 다음에 그걸 통해서 보전한 역량을 가지고 지방선거에 투입을 해서 확실하게 제3세력으로서의 어떤 그런 지위를 강고히 한다. 이런 계획을 만들겠다. 그렇죠. 네. 그런 계획을 세울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계획을 세울 수도 있지만 또 그게 이제 좀 뭐랄까요? 정권 교체 여론이라든가 이런 게 너무 강해서 네. 그런 것들이 정권 교체에 걸림돌이 되는 행보로 보일 경우에는 또 단일화 이슈로 전환을 해가지고 윤석열 후보랑 협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안철수 후보로서는 선택지가 이런 방식으로 이제 늘어났다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안철수 후보하고 단일화 협상을 시작하게 되고 실질적으로 단일화 어떤 국면에 들어갔을 때는 이 안철수 후보의 협상력이 늘어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상태는 이준석 대표가 얘기하는 것처럼 이 국민의힘으로서는 안철수 후보가 완주할 것까지 전망을 해서 이제 협상을 해야 되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양보를 해야 되는 게 더 많아질 수도 있고요. 아하. 또 협상이 깨질 가능성도 그만큼 높아지게 됩니다. 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안철수 후보가 완주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를 얘기를 하면서 단일화 논의가 이제 사전에 지금 안철수 후보가 흐름이 좋을 때 단일화 논의가 막 진행이 되고 불이 붙는 거를 차단하면서 이 지지층이 안철수 후보 쪽으로 유실되는 거를 최소화하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단일화가 잘 안 되는 방향의 그러한 시나리오를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이제 접근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보는데요. 예. 그런데 안철수 후보의 이런 이제 15% 이상 득표할 거라는 전망이 계속 이제 이어질 것이냐. 다음 여론조사, 이 갤럽 여론조사에서도 안철수 후보가 15% 이상 이 지지율이 나올 것이냐. 이건 이제 지켜봐야 될 대목인 게
안철수 후보가 지금까지는 아무래도 이 지지율이 완전히 이제 일종의 콘크리트 지지율로 고정 지지층이라고는 볼 수가 없는 게 네. 안철수 후보도 사실 이제 과거의 대선이라든가 과거의 선거의 어떤 그때의 안철수 후보를 돌이켜 보면은 본격적으로 어떤 검증의 국면에 들어갔을 때 안철수 후보도 여러모로 완벽한 후보는 아니다. 이런 여러 가지 쟁점들이 제기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국민들이 이재명 후보하고 윤석열 후보에 좀 실망을 많이 해서 안철수 후보를 대안으로 생각하고 지지하는 흐름들이 있지만 이것 때문에 안철수 후보가 본격적으로 검증대에 오를 경우에는 다시 이 지지율이 흔들릴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흐름은 이제 좀 이 1월 한 달 동안은 적어도 이런 구도가 유지가 계속 되는 건지는 여전히 지켜볼 대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번에 양자 토론에서 어느 한 편이라도 좀 실수를 많이 하는 것이 안철수 후보는 차라리 안 나가는 게 더 좋은 카드 아니냐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안철수 후보로서는 예를 들면 이제 윤석열 후보, 이재명 후보 두 사람이 이제 토론을 했는데 뭐 각자의 스타일은 다른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윤석열 후보는 이렇게 뭐 아주 말을 이제 달변가처럼 능수능란하게 하는 모습은 보여주지 않아요. 사석에서는 이제 그런 모습이 많이 보여준다고 하는데 이 토론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과거에 이제 국민의힘 경선 기간에 보면은 그런 모습은 잘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네. 근데 이재명 후보는 굉장히 이제 달변가로서의 모습을 토론 기간에도 이제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런 어떤 차이를 보면서 윤석열 후보에 더 이제 실망하게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쌓여가면 이 정권 교체라는 큰 여론 안에 있는 안철수 후보로서는 이제 자기가 이제 가져갈 수 있는 어떤 지지층이 더 늘어날 수 있다. 이런 기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 기대를 충분히 할 수 있고 그런 결과가 나왔을 경우에는 안철수 후보로서는 상당히 유리해질 수 있는데 이게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또 이런 흐름들이 뭐 마냥 그러면 좋은 거냐. 좋은 부분도 있고 안 좋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로서는 사실 윤석열 후보든지 안철수 후보든지 모두 나와서 토론회에 나와서 좀 본인이 토론 역량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두 사람 모두보다 훨씬 낫다라는 거를 입증하는 게 훨씬 더 이제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런데 아무튼 협상이라는 것은 이 국민의힘하고 지금 해놓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양자 토론이라는 거는 일단 이제 진행될 것으로 보여서 그 과정에서 이제 윤석열 후보가 얼마나 선전하는지에 따라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도 이 앞으로의 추이가 달라질 수 있다. 이것은 이제 분명한 사실로 보입니다. 네. 이제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 각각 후보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악재가 하나 있긴 있습니다. 변호사비 대납 의혹 악재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또 명쾌하게 해소되지 못하게 상황이 진행되다 보니까 이 악재 해소가 어렵다라고 평가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변호사비 대납 의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실 이게 이재명 후보가 이제 경선 과정에 상대였던 이낙연 전 대표 측에서 이 변호사비 비용을 이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과 관련돼서 변호사 비용을 제대로 이제 지급했는지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그와 연관돼 가지고 여러 가지 논란이 이어지다가 결국 이제 이런 논란으로 불거진 것인데요. 이게 지금 이재명 후보 쪽에서는 이 의혹에 굉장히 지금 상당히 핵심적인 근거로 제시된 것이 이번에 이제 돌아가신 분이 시민단체들을 통해서 제보한 이제 이른바 녹취록이라는 그 문서의 이제 존재가 상당한 근거로 지금까지는 이제 해석이 많이 되어 왔는데 이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이 녹취록에 등장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 이 녹취록은 허위이다. 좀 과장된 내용을 담고 있다. 다른 목적을 가지고 좀 이제 특정한 어떤 대화를 이끌어낸 결과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에 대해서 이 이재명 후보 측은 결국 이것은 이제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 아니라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조작하려고 한 그러한 사건이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까지 이게 언론의 일부 이 녹취록의 내용이 보도가 되고 그걸 통해서 추가적인 어떤 이 언론의 취재를 해갖고 드러난 사실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이 변호사비를 대납했다고 하는 이 상장사의 경우에 그 상장사하고 지금 이재명 후보 주변 인물들하고 꼭 동관계가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 가지로 뭐 어떤 관계들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들은 제기가 돼 있는 것이고 이런 정황들을 꿰어 맞춰서 지금 이제 윤석열 후보 지지층 일각에서는 굉장히 이제 이게 대장동 의혹까지 연결되는 어떤 커다란 어떤 그러한 그림을 그리고 그걸 또 주장하고 있는 국면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 누구를 지지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건의 성격이 굉장히 지금 달라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것도 지금 검찰 수사의 대상이 돼 있고 수사 과정이기 때문에 그 수사의 추이나 흐름이나 수사의 결과를 보면은 어느 정도는 이게 어느 쪽의 주장이 맞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 그 녹취록을 제공했다라고 하는 분이 지금 돌아가신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정황을 가지고 또 국민의힘이 이게 이상한 정황이다라고 공격을 하면서 이게 새롭게 또 이재명 후보로서는 악재가 되고 있는 그런 건데요.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실관계의 여부를 추적을 해보면은 이 진실이 어느 정도 드러나겠지만 이재명 후보로서 부담스러운 게 계속 이제 자신과 관련된 의혹의 관계자들이
자꾸 이제 사망을 하는 사건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네. 이게 이미지에 좀 타격을 입을 수가 있는 그런 사안이죠. 그렇죠. 분명히. 이 국민의힘은 이 영화 아수라까지 거론을 하면서 네. 이 영화 아수라가 지금 현실에 나타난 것 같다. 뭐 이렇게도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뭐 간접살인이라는 그런 언급까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국민의힘이 이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따지고 의혹을 충분히 제기할 수 있지만 네. 이 어떤 개인이 이제 사망한 거에 대해서 그 사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뭐 간접 살인이다. 뭐 그리고 이제 그 빈소에 이제 무리하게 이제 조화를 갖다 놓는 과정에서 뭐 실갱이를 벌인다든지 이런 것들이 유권자들이 볼 때는 이건 정치적으로 너무 이용을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갖게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도 계속 이 무슨 뭐 의문사 진상 규명위를 꾸린다고 하고 예. 이 사연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집착하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 이런 전략은 제가 볼 때는 바꿀 필요가 있다. 이 의혹 자체를 규명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조금 전 들어온 속보를 먼저 잠깐 전해드리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합참에서 지금 발표한 것이 북한이 동쪽으로 미상 발사체를 한 발 발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번이 만약 세 번째가 될 텐데요. 지난 11일 같은 경우에 극초음속 미사일이 발사가 됐고 이것 때문에 미국은 북한에 대한 제재를 시작을 한 상태입니다. 다시 한번 북한이 미상 발사체를 쏘았는지 또 이것이 극초음속 미사일인지에 대해서는 들어온 대로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담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악재가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된 사람의 사망이었다면 윤석열 후보의 악재는 이 한 방송사의 그 부인 김건희 씨의 녹취록이 공개되느냐 안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한 좀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뭐 이 인터넷 이제 언론사라고 하는 그 소속의 기자하고 이 윤석열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가 7시간에 이르는 이제 장시간의 어떤 통화를 한 기록이 있다. 여러 번 그렇죠. 나눠서 한 거긴 합니다. 50여 차례에 걸쳐서 이제 이 대화를 했는데 그걸 다 모으면 이제 7시간이다. 그런데 이 내용에 대해서 여기서 7시간 동안 무슨 얘기를 했는지에 대해서 이제 이 방송사가 이제 보도를 한다고 한다. 그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이것을 굉장히 이제 민감한 대목으로 생각을 하고 지금 이제 그 방송사에 항의 방문을 하고 네. 가능한 모든 이제 법적인 대응을 다 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가처분 신청 이런 거 다 하고 이 오늘 아마 이 4시가 되기 전에 이제 법원이 결론을 내린다라고 하는 얘기가 4시까지 얘기를 듣고 오늘 안에 결론을 내리겠다. 그렇습니다. 오늘 안에 이제 결론을 내리겠다 이런 이제 보도가 나오기도 한 상황인데 네. 이게 결국은 이제 보도가 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거냐? 이거는 지금 이제 법조계의 여러 가지 얘기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다소 이제 가처분이 받아들여질 가능성보다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이제 보도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 어떤 점이 쟁점이냐가 중요하겠죠. 왜 국민의힘은 이걸 이렇게 막고 싶어하고 방송사는 왜 이걸 보도하고 싶어하느냐? 그게 이제 오늘의 법원의 중대한 이제 쟁점일 텐데. 국민의힘이 제기하는 것은 이게 이제 어떤 이 녹취록을 방송사가 습득하는 과정이 이 김건희 씨의 의사와 관계없이 어떤 사람이 불법적으로 어떻게 이렇게 녹음을 하는 방식으로 지금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지금 규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이는데 이 방송하겠다는 방송사 입장에서는 이것은 공적으로 필요한 유권자들이 알아야 될 정보에 해당하는 것이고 또 보도를 하려는 내용도 이 김건희 씨의 무슨 뭐 사생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침해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이 지금까지 있었던 어떤 의혹이라든가 그리고 김건희 씨가 앞으로 이 대통령의 배우자가 될 경우에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나 이런 것들에 비추어 봐서 국민들이 검증해야 될 내용들이 포함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주로 다루려는 것이다. 이렇게 맞서고 있는 그런 국면으로 보이거든요. 근데 이렇다고 한다면은 결국 핵심 쟁점이 뭐냐가 여기서 다 드러나는 것이죠. 만약에 이 방송의 내용이 정말 김건희 씨의 어떤 과거사라든가 또는 김건희 씨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현안에 대한 본인의 이제 뭐 의견들이라거나 이런 것들에 국한된 것인데 그것을 이제 무리한 방식으로 이제 포장을 해서 방송을 했다라고 하면은 이것은 설사 방송이 좀 진행이 되더라도 국민들 입장에서는 좀 이 피곤한 얘기다. 이게 윤석열 후보를 흠집내기 위해서 좀 그러한 방송이 이루어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게 될 가능성이 큰데요. 그게 아니고 김건희 씨가 7시간 동안 얘기한 내용 중에 본인의 이제 그동안에 이제 윤석열 후보가 처가 리스크 이렇게 평가받았던 그런 사건들에 대해서 좀 그런 사건들의 김건희 씨의 역할을 시사할 수 있는 그러한 대목이 있다거나 또는 이 고발 사주 의혹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지금까지 윤석열 후보가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 뭔가 얘기를 한 바가 있다거나 그러면 그건 이제 그 사건에 대한 검증을 추가로 해봐야 된다는 맥락에서 김건희 씨의 발언은 충분히 공적인 맥락을 가지고 보도될 수 있는 그런 사안이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어떤 보도를 할 것이냐가 지금 핵심으로 보이고 지금 이제 방송사 측은 후자에 가깝다고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그런 것이냐는 이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결국은 이제 이 7시간 동안의 대화 내용이 아예 그러면 이제 유출이 안 될 것이냐, 보도가 안 될 것이냐 그렇게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이 이렇게 무조건 이걸 다 막겠다, 보도하는 걸 막겠다라고 움직이는 것 자체가 유권자들이 볼 때는 뭔가 이게 굉장한 내용이 있는가 보다 하는 오히려 관심을 더 불러일으키는 그런 역효과를 지금 불러오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대응이 올바른 것이냐. 지금 홍준표 의원의 경우에도 그냥 해프닝으로 지나가면 되는 문제였는데 왜 이거 긁어부스럼을 만들고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 전략을 좀 가다듬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뭐 이제 언론의 입장에서는 좀 의아한 게 그걸 녹취한 언론사가 본인이 방송을 하거나 기사화했으면 가장 별 얘기가 없을 텐데 그걸 다른 방송사에서 보도를 한다고 하니까 오히려 이 부분에 대한 아마 혼란이 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이제 만약에 그러한 어떤 특종을 건졌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이제 자사의 어떤 매체 영향력을 좀 키우기 위해서 단독이다, 뭐 특종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그것들이 이제 많이 이제 방송을 하려고 할 텐데 이번의 경우에는 이제 그게 아니라 이것을 유력한 방송사에 오히려 넘겨가지고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이렇게 의문을 갖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일이 아예 없는 건 또 아닙니다. 어떤 이제 다른 언론사에서 취재를 하던 기자가 자신의 어떤 여러 가지 사정이라든가 또는 회사의 어떤 방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보고 이게 우리 회사에서는 충분하게 소화할 수 없는 아이템이다. 그렇게 판단될 경우에는 다른 언론사에도 넘겨주기도 하고 뭐 그런 상황이 없는 건 또 아니었거든요. 내용은 넘겨주지만 녹취를 넘겨주는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 때문에 아마 논란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사인 간의 대화 간에서의 녹취는 본인들이 얘기를 하고 그걸 기사화하는데 문제가 없겠지만 다른 회사에 넘겨줘서 그걸 기사화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좀 논란의 소지가 없지 않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대화문 자체를 7시간 동안 만약에 MBC가 뭐 틀는 형태다 그런 것이라고 한다면 이건 이제 문제가 있겠지만 이게 특정 방송사가 그 녹취록과 관련된 걸 취재해가지고 구해가지고 하는 것이다라는 형식을 갖춘다라면은 저는 이제 그것도 말씀하신 대로 논란의 여지는 있겠지만 네. 결국은 그것도 취재 활동을 통해서 얻었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여지가 있기 때문에 좀 논란이 될 수가 있는데 법조계에서는 이게 결국은 이게 이 보도할 수 있는 거냐 없느냐 공적 목적을 가진 거냐 아니냐 이런 부분들을 주되게 보겠지만 이 가처분이라는 거는 또 본질적으로 이제 그러한 목적이냐도 중요하지만 결국 이게 보도가 됐을 때 이제 어떤 피해를 받을 거냐에 대한 어떤 판단도 같이 하는 거거든요. 네. 법적인 변론이 나기 전에라도 이것이 그냥 보도가 됐을 때 나중에라도 민사상의 어떤 피해를 이 김건희 씨 측이 주장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건 또 가처분이 인용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예 이제 가처분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없다든지 뭐 100% 확실하다든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지금은 이제 아닌 거죠. 예. 이제 심상정 후보 같은 경우에는 뭐 대선에 이번이 4번째죠. 뭐 4번째 나온 대선 후보인데 지금 칩거에 들어간 상태에서 여영국 대표와 잠깐 만나고 있다라고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왜 칩거에 들어갔고 어떤 얘기를 하게 될까요? 지금 이제 심상정 후보의 경우에는 4번째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경선을 통해서 이제 대선에 도전하려고 했던 게 4번이고 실제로 이제 지금 후보 등록까지 가려고 하는 그런 과정에 있는 건 그걸로 따지면 이제 2번째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이 2번째의 기회를 어쨌든 잘 살려야 되는데 지금 심상정 후보와 정의당이 지금 차지할 수 있는 어떤 정치적인 공간 자체가 굉장히 협소해져 있는 상황입니다. 기존에 이제 진보 정치가 유권자들에게 이 지지를 호소하는 논리를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는데 첫 번째로는 자신들이 주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심상정 후보의 경우에는 지금 뭐 주 4일제라든지 네. 그리고 뭐 신노동법이라든지 좀 더 이 그동안의 우리의 노동법으로 적용해 줘서 보호할 수 있었던 노동자의 범위를 늘려줘야 된다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 사회에 필요한 것이다. 그걸 주장하는 우리를 지지해달라. 이런 부분이 하나가 있다고 하면은 두 번째는 아무래도 기성 정치권들이 좀 무능하고 부패했기 때문에 새로운 정치 세력으로서 우리를 지지해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이 또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개를 가지고 보통 이제 선거에 주된 논리로서 접근을 하는데 이번 선거의 경우에는 이미 이제 문재인 정권이 상당 부분 이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정권이다라는 평가를 받는 그런 국면이었는데 그거에 대한 평가가 이제 크게 갈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고 또 이재명 후보 역시 민주당 소속의 정치인으로서 뭐 지금은 중도 공략을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진보적인 성향의 정치인이다라고 분류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논리, 진보적인 어떤 정책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심상정 정의당 지지해달라고 하는 이 논리가 좀 무너지는 그런 국면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기성 정치권이 좀 이 부패했고 무능했기 때문에 새로운 정치 세력의 기대를 걸어달라. 이 부분은 지금 안철수 후보가 다 가져가 버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심상정 후보하고 정의당으로서는 지금 굉장히 협소한 국면에 협소한 이 공간에 갇힐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게 지금 거의 모든 여론조사에서 3%대의 지지율이 나오는 것으로 지금 귀결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돌파할 것이냐를 고민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 보이는데 이게 단순히 예를 들면 선대위를 개편한다거나 선거 전략을 바꾼다거나 이런 수준의 얘기였으면 이 대선 후보가 지금 하루하루가 정말 아까운 그런 시기에 이렇게 하루 이상의 지금 시간을 어떤 숙고를 하겠다는 명분으로 허비하고 있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들 다들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퇴까지도 생각할 수 있다. 그래서 흔히 이제 생각하기로는 사퇴나 뭐 예를 들면 법률권 또는 제3지대 단일화를 제한하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오늘 이제 여영국 대표하고 심상정 후보하고 이제 얘기를 했다는 바를 보면은 사실 심상정 후보가 큰 걱정하지 말라라고 얘기한 걸 봐서 예. 이제 선거 캠페인을 이제 끝내는 사실상 종결하는 그런 결정은 아닌 것 같다. 이런 해석이 지배적이 좀 되고 있는 그런 국면인 것 같고요. 그렇다면 뭐냐? 뭘 결심하겠다는 것이냐? 그것은 아마도 본인이 이제 마지막 역할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이 나름대로 이 진보 정치를 현실에서 구현하는 것에 대한 마지막 이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할 텐데 네. 그것과 연동돼서 그러면 이 심상정의 어떤 대선에 도전하는 정치는 이번이 마지막일 수 있겠지만 그 다음의 진보 정치는 뭐냐에 대한 비전 그리고 그러한 새로운 비전을 갖고 있는 진보 정치를 열기 위해서 본인이 이번 대선에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를 좀 국민들에게 설명하는 그러한 전체적인 어떤 진보 정치의 미래에 대한 로드맵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등장해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만약에 이게 좀 이런 좀 스케일이 큰 내용이 아니라 다소 이제 좀 뭐 국민들이 보기에는 좀 실망스러운 내용이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그런 외측과 한 거냐 이런 논란이 불거질 수가 있기 때문에 심상정 후보가 고민이 상당히 클 걸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치권 이슈 김민아 시사평론가와 함께 이야기해봤습니다. 오늘 이야기 잘 듣습니다. 고맙습니다.